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무슨 소식이에요? 네, 얼마 전에 9월 초에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회의 직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한 차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라가르드 총재가 IMF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5년 연속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장기 평균값인 3.7%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각국의 강력한 정책 행동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이 저성장, 낮은 성장률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IMF에서 이미 올해 한 차례 브렉시트 이후에 7월에 3.2%에서 3.1%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또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면,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0%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이렇게 글로벌 경제 위기 때랑 비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호무역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3%대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닌데 세계 교역량 자체가 지금 많이 급감을 했던 모습이 올해 1월, 2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최근 숫자만 놓고 보시면 7월 달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역량이 전달 대비해서 한 0.7%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IMF가 자꾸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무역주의를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겠고 계속적으로 좀 더 교역량이 좀 높아지면서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풀어야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겁을 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매년 국제 기관들에서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데 지금 아마 한 번도 그 전해에 내놨던 전망치를 비트한 적이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장이 나쁘다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교역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제 교역 금액이 전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도 10% 넘게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 물량 곱하기 단가가 되는 건데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도 50% 넘게 빠졌고 다른 비철금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교역 금액 자체가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던 그런 거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교역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단가보다도 물량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특징이었던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오히려 소폭 한 2% 정도 전 세계적으로 늘었는데 단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전 세계 교육 금액이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말씀하신 대로 금액 부분이 사실상 큰 문제는 작년에 없었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올해 또 1월, 2월 달에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금액보다도 교역량 자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통화는 풀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정부들이 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통화 정책 반면에 재정 정책 자체는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원하는 거는 정부들한테 자 봐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빨리 좀 재정 좀 풀어라.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역량을 이제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연구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실질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글로벌 교역량은 우리가 그 전망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의 경제 여건이면 경제 성장률 곱하기 2 그럼 교역량이에요. 대체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5% 정도 나온다. 곱하기 2 교역량 증가율 7%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나와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그게 요즘 교역량이 그게 안 나와요. 그렇죠. 실질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위축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좋고 막 이래 서로 수입해서 쓰고 수입 수출을 다 많이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수출을 100원 하고 수입을 50원만 하면 50원 남았는데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수출과 수입이 똑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놓고 보면 다 합산한 거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이게 많이 됐느냐 적게 됐느냐만 중요해요. 이게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팔고 사고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가 좋았다는 거고 적으면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교역량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보호무역주의에다가 이 극심한 그런 불균형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역시 했고요. 그래도 IMF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제가 찾아봤을 때 한 27차례를 연속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만 있대요. 높일 수가 없고. 또 이번에 올해 한 번 있었는데 또 한 차례 낮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시사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치기 소년 뭐 이런 류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긴 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흔히 말하는 G3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인데 다들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세 국가가 전부 다 지금 저축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결국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안 쓰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근데 요즘에 조금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얼마 전에 또 그 발표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중국에서 수입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본도 소비 쪽에서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약간의 이제 회복이 나타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실하게 너무 계속 하향 조정만 해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더 기대감을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뭐 개인들이 조금 더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아닐까 하는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약효가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라가르드 총재 역시 이번 이 기고문을 통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각국의 재정 정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재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이런 저성장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금융제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통화정책이 한계에 달해서는 이제 재정으로 가자. 재정 뭐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또 국채 찍을 거고 정부가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금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은 빤한 거고 그러니 빚부터 내는 거 아니에요. 국채 발행해서 그걸 갖다가 시중에서 뭐 조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은행들이 그냥 돈팡 찍어서 하자. 그리고 이게 뭐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나중에 만기 오는 건 우리 후손들한테 떠맡기자 하는 생각이고 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추경이니 뭐니 해서 또 하겠죠.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잘 짜지. 그 다음에 또 추경도 그 눈먼 돈 얼마나 줄줄 셉니까? 우리 과거에 알다시피 진짜 가야 할 때 안 가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뭐 할까요? 또 길 닦고 또 공장 세우고 지금도 안 팔려서 재고 쌓이든지 안 팔려서 기계 세우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데 또 공장 세우고 길 닦고 뭐 배도 안 들어오는데 또 항구 만들고 하는 게 재정입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나중에 뭐 한번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고 있다 싶은 사람 힘 있을 때 그냥 온나 대충 작권 보고 내 한 월로 50씩 줄게 확확 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재정인데 그러면은 안 없어져요. 죽어야 될 때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제일 큰 그것이 좀비인데 좀비 경제인데 그러니 쓰러질 놈이 쓰러지고 망할 때가 망해야 그 다음에 신규 투자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사라져야 할 어떤 경제 주체들이 계속 숨이 붙어 있으면은 그거 다 대놓고 더 한다?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저보들 21세기 와서 제일 그거 했던 게 중국이 초장에 확 매겨 살렸습니다만 중국발 디플레도 컸고 막 쏟아지는데 다 싼 거예요. 그러니 물가는 안 오르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또 부메랑이 된 거 아니에요? 다들 너무 남아 도는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다 지금 재정을 쓰면은 그 재정 갖고 결국 또 뭐 할 거냐 말이죠. 또 집 지을 거 아닙니까? 또 뭐 강바닥 팔 거 아닙니까? 저는 별로 동의 못 합니다.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 부담과 한계 때문에 결국 못 하는 거거든요. 늘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구색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 갖다 붙이긴 하는데 이걸 하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이거 안 하고 딴소리만 해봐야 됩니까? 네. 뭐 저도 그런 내용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뭐 지금 어쨌든 그 정치권들이 뭐라도 해야지. 그쵸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뭔가를 하는 어떤 방향의 전환을 제일 먼저 선봉했을 주체는 이제 일본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명제가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대규모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 막 풀었는데 그 경기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경제는 노후화가 되고 하니까 국가 부채가 230% 4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런 똑같은 형태의 정책을 또 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나오는 게 헬리콥터 머니고 재정의 화폐화. 그러니까 그동안 통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흘러가도록 그런 구조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금융권, 자산시장에서만 맴도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일본으로서도 이번에는 재정의 화폐화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곳에 돈을 직접 쏘아주는 그런 형식의 어떤 방안을 좀 내년부터 내놓으면서 지금 다시 통화정책 위주의 그동안의 그 금융정책이 이런 재정을 같이 재정의 화폐화라는 그런 형태로서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그 미국 쪽이 사실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쪽에서는 좀 재정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 적자 폭을 급격하게 줄였던 게 미국이고요. 지금 GDP의 한 뭐 2%대까지도 적자 폭을 줄여놨기 때문에 분명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금 인프라를
간접 자본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될 곳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리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뭐 깔아야 될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안 했던 곳들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전에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이니까 결국 또 정치하고 묶이네요. 결국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면 뭐 풀린다는 게 뭐 누가 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재정을 좀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와 동시에 금리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급 과잉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중국이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철강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쪽에 공급 과잉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나오긴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솔직히 중국이 재정을 많이 푼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방금 나눴던 지금 모든 얘기들이 G20 회의에서도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경제적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는지 또 이 공동 성명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말씀해 별 주세요. 의미 없다. 단어가 7,000개다. 너무 길다. 네. 그거 읽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말 많으면 들을 말 없다. 합의라운 합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본질적인 게 저 얘기에 기재에 깔린 게 뭐냐면 내년에도 대통령을 하고 있을 사람은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차라리 3월달 상하이에서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의 커뮤니케가 간단 명료하고 그게 현재까지 이펙티브해요. 하다못해 그거는 있었거든. 환율 정책 갖고 놀래키지 마라. 이거는 현재까지 지켜지니까. 근데 이번엔 7,000단어 뭐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집어넣었는데 될 거 없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 전부 다 레임덕이에요 지금. 둘 빼고.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가 다시 또 전쟁터에 들어가는 기분이긴 한데 우리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들 다 추스리시고 새롭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또 열심히 뛰는 그런 그 마지막 4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